자, 이제 계약법 내용을 좀 해볼까요? 기초입문서 248페이지. 기초과정에서는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법, 계약법 총론까지 제가 수업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계약법에 관한 기본 개념하고 계약 성립 파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기초입문서 248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 여기 앞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약간 복습하는 느낌이에요. 먼저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뭐 하는 경우죠? 대립하는 경우.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건 단독행위, 두 개의 의사표시가 대립하는 건 계약,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이 대립하지 않는 건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뭐 하는 경우다? 대립하는 경우. 근데 이 계약의 종류를 우리가 배운 게 거의 대부분 다 배웠어요. 채권계약도 배웠고, 물권계약도 배웠고, 가족법상의 계약도 배운 겁니다. 일단 쓰지는 마시고 여기 보시기 바래요. 채권계약은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건물 매매계약의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겠다라고 약속. 그 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대금 지급해 주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서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는 채권계약이라고 그래요. 갑도 의무를 부담하기로, 을도 의무를 부담하기로 그냥 약속만 하는 건 채권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슨 가치 넘겨주기로 하는 거죠? 사용가치. 그리고 저당권 설정계약은 교환가치 넘겨주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의 합의는 사용가치, 교환가치 모두를 넘겨주기로 하는 합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 이건 물권계약이라고 그래요.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 이건 물권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도 계약이죠. 혼인 단독행위는 안 되겠죠? 혼인 계약이죠. 갑이 결혼하자 라고 얘기하고 우리 그래 좋다 이렇게 해야만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가족법상의 계약. 이혼은 계약이 아니에요. 이혼, 협의이혼, 계약이 아니다. 갑제해줘. 그래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혼은 단독행위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혼인도 계약이고 이혼도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런 건 가족법상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을 다 통틀어 말할 땐 무슨 계약이라고 할까요? 넓을 광자로 써서 이건 광의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넓을 광의의 계약, 넓은 의미의 계약. 이 중에 협의, 좁은 의미의 계약. 좁은 의미의 계약은 이건 채권 계약만 말합니다. 다시 이 중에 협의의 계약은 무슨 계약만 말한다? 채권 계약만 말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채권 계약의 뜻을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채권 계약은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 실제 생활에 갑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 을이 약속해서 이 약속이 대립하는 경우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채권계약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수히 많은 채권계약 중에서 우리 생활에 자주 쓰이는 계약을 민법이 이름을 붙여서 민법전에 만들어뒀어요. 이게 전형계약이라는 겁니다. 또는 이름이 따라서 유명계약이라고도 그래요. 이 채권계약 중에서 실제 생활에 자주 쓰이는 계약을 이름 붙여서 민법전에 규정해 뒀는데 이게 무슨 계약이다? 전형계약. 자, 이건 170페이지에 가볼까요? 기초입문서 170페이지에 가시면 표가 있죠. 170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없으시면 그냥 설명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기초입문서 170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 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전형계약이라고 해서 쭉 표에 계약 이름들이 나오죠. 그럼 계약 이름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손으로 꼽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맨 처음 뭐죠? 증여, 매매, 교환. 대차 세 가지 나오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 다음에 고용, 도구, 여행. 그리고 현상광고, 위임, 임치. 그리고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자, 읽어보니까 이 전형계약의 종류는 총 몇 가지죠? 15가지. 자, 그래서 일단 이건 강의 교환에 와서 15가지를 일단 씁시다. 민법상 물권의 종류는 8가지이고 전형계약의 종류는 몇 가지다? 15가지.
자, 그럼 이 15가지 전형 계약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교환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가지가 있어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이거야. 증여, 매매, 교환. 증여, 매매, 교환. 먼저 칠판은 좀 봅시다. 간단하게 제가 의의를 설명하면서 진행할 테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돼요? 대금 지급. 대금 지급. 그러면 갑은 뭘 내놨죠? 건물 내놨죠. 을은 뭘 내는 거죠? 대금. 자, 이렇게 대금 받고 물건 옮겨주기로 한 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매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대금 안 받고 공짜로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한 건 뭐가 되는 거죠? 이건 증여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 넘겨주고, 이번엔 을은 토지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이때는 두 가지 서로 맞바꾸게 되는 거죠. 이때는 뭐가 될까요? 물건 맞바꾸기로 약속하는 계약은 교환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증여, 매매, 교환에다 땡땡 하시고, 이 3가지는 재산권의 이전 이렇게 써볼까요? 이 3가지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입니다. 이렇게 전형 계약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뭐 있다고요? 증여, 매매, 교환. 자, 그 다음 대차계약 3가지죠. 대차계약 3가지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얘는 땡땡 하시고 땡땡. 얘는 물건의 이용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물건의 이용. 그러니까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 3가지. 자, 그럼 첫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 1,000원짜리 하나 빌려줬다 칠까요? 1,000원짜리 하나 빌려줬어요. 그럼 을은 갚을 때 요 갑으로부터 받았던 그 1,000원짜리로만 갚아야 되는 게 아니죠. 다른 1,000원짜리를 갚아도 되고, 그 다음 100원짜리 10개를 갚아도 되고, 10원짜리 100개를 갚아도 됩니다. 이렇게 소비대차 밑에다 씁시다. 소비대차 밑에다가 요건 동종, 동량, 동질 이렇게 써볼까요? 동종, 동량, 동질. 반환할 때 빌린 물건 자체가 아니고 동종의 다른 물건, 동질의 다른 물건, 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반환해도 되는 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소비대차. 동종, 동량, 동질로 반환하면 대한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소비대차 계약. 가장 대표적인 아까 봤던 금전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 뭐가 되는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주, 돈을 빌린 사람은 차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 이름도 좀 알아둡니다. 대주, 차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또 실판제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어요. 건물 가지고 있고 을과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무엇을 받고 물건 빌려주는 거죠? 차임. 차임 받고 물건 빌려주는 거고, 사용대차는 공짜죠. 뭘 받지 않고, 차임을 받지 않고 물건 공짜로 빌려주기로 하는 약속은 이건 사용대차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물건을 빌려주면서 요 임대차는 뭘 받는 거고, 차임을 받는 거고, 사용대차는 무상이라는 겁니다. 대신 사용대차든 임대차든 이때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해야 됩니다.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게 이게 좀 많아요. 먼저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이제 앞에 3가지가 있어요. 이게 고용, 도급, 여행. 고용은 이거 알바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거고, 고용계약이고, 도급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급은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라고 써볼까요? 일의 완성. 그냥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일을 완성해서 인도해 주는 건 이건 도급계약이라고 그래요. 건물 하나 지어줄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건물 다 지어야 되죠. 일을 완성해서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무슨 계약이죠? 도급계약. 아까 시계 고장났어요? 이거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럼 시계를 다 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을 완성해서 인도해주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급계약. 그럼 아까 도급계약의 경우에 일을 맡긴 사람은 뭐라 그러죠? 도급인. 일을 맡아서 완성해야 되는 사람은 수급인. 도급인, 수급인 이렇게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행은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전형계약이
여행인데 여행은 뭐 별다른 게 없고 그냥 그 여행 옆에다가는 여러분이 그 시험에 합격하고 가고 싶은 여행 장소를 하나 쓰시면 되겠어요. 여행 옆에다가 시험 합격하고 가고 싶은 곳 하나 써놓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있는데 현상 광고 조금 기억합니다. 현상 광고. 이거 가끔 우리 시험에 등장되는 내용인데 현상 광고는 이제 한 사람은 광고라고 한 사람은 광고에서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 돈을 받는 계약인데 대표적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에 제가 그 현상 광고 뭐가 있을까 돌아내 보다가 그 저희 엘리베이터 안에 여기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개를 잃어버렸나 봐요. 개 잃어버려서 개를 찾아달라 이렇게 개 사진 이렇게 찍어서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종이딱지 하나 붙여져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광고한 사람이니까 뭘까요? 광고자가 되는 거고 의뢰한 사람이 그래 찾아줄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반드시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해야 되죠. 개를 찾아서 응모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현상 광고의 경우에 광고를 한 사람은 광고자라고 하고 이 사람 이름 뭘까요? 이 사람 응모한 사람이라서 응모자라 그래요. 광고자, 응모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매매 계약하고 좀 다른 점은 아까 7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 계약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되죠. 이게 청약이죠. 청약. 우리 그래 좋다. 건물 사겠다. 승낙을 하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매매 계약은 기본적으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바로 성립해요. 이건 낙성 계약이라 그래요. 이렇게 의사표시의 합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은 낙성 계약을 하는데 현상 광고는 갑이라는 사람이 사람 찾아줘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찾아줄게 승낙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상 광고 계약은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해야 돼요.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한 행위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이건 요물 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상 광고 밑에다가는 이걸 하나 써놓을까요? 이건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 요물 계약. 반드시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이게 현상 광고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위임 동그라미 하시고 위임은 사무 처리 하나 쓸까요? 사무 처리. 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이 위임 계약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좀 대신 팔아줄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무 좀 처리해 줄래? 이렇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거 위임 계약. 그리고 내가 변호사한테 내 대신 소송 좀 대신해 줄래? 이렇게 부탁했어요. 이게 위임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위임 계약은 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이름 뭐죠? 사무 처리 부탁한 사람은 위임인. 그것도 씁니다. 위임인. 다음 사무를 부탁받아서 처리하는 사람 뭐죠? 수임인 이렇게 부릅니다. 위임인, 수임인 이렇게 불러요. 위임인, 수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임치 가볼까요? 임치 계약은 물건의 보관을 씁시다. 물건의 보관. 물건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이 이게 임치 계약입니다. 임치 계약. 그러니까 임치 계약은 어디 가면 될까요? 사우나 가시면 돼요. 사우나 가면 거기 뭐 있을까요? 귀중품 맡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물건 맡기는 거, 물건의 보관을 부탁하는 계약이 이게 임치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물건 맡긴 사람 이름 뭐죠? 물건 맡긴 사람은 임치인 이렇게 부르는 임치인.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은 취가 아니고 취약할 때 수치인 이렇게 부르는 임치인, 수치인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얘는 묶어볼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묶고 얘는 노무의 제공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다는 겁니다. 3개. 고용, 도급, 여행. 뒤에 있는 3개.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그리고 기타 계약 3가지가 있는데요.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조합 동그라미 하시고 조합은 동업 이렇게 하나 써놓을까요? 동업. 너 나랑 동업할래? 그래 좋아. 이게 조합 계약입니다. 공동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이게 조합 계약이에요. 조합 계약. 그럼 조합 계약의 경우에 그 동업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부릅니다. 조합의 조합원. 종신정기금은 그냥 종신정기금 뜻풀이 하면 돼요. 종신정기금은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 주기로 하는 약속. 이게 종신정기금이고요. 화해는 분쟁 해결을 써볼까요? 분쟁 해결. 상호 양보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약속. 분쟁 해결만 쓰면 돼요. 상호 양보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약속이 화해계약이라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럼 칠판으로 보실까요? 요 세 가지는 이도 저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는 기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기타. 자, 요거 가지고 조금 연습을 합니다. 다시 칠판 다시 오시면 이렇게 우리 실제 생활에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은 엄청 많다. 근데 그 많은 계약 중에서 자주 쓰이는 계약은 법적인 분쟁이 많이 생길 거니까 이거 처리하려고 민법전에서 전형계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형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요? 15가지. 자, 먼저 칠판 보고 해보세요. 먼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다는 겁니다. 3개 뭐죠? 증여, 매매, 교환. 그 다음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는데 3개 뭐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리고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어요. 3개. 앞에 3개 뭐죠? 고용, 도급, 여행. 뒤에 3개. 현상광고, 위임, 임치. 그리고 기타 계약 3가지. 조합, 종신연기금, 화해. 이렇게 총 몇 가지라고요? 15가지. 자, 그러면 기본 계약 이름 쭉 한번 해봅시다. 증여, 손으로 꼽으면서 해봐요. 증여, 매매, 교환. 대차 3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다음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앞에 3개. 고용, 도급, 여행. 여기 좀 잘 안 되죠. 고용, 도급, 여행. 고용, 도급, 여행. 고용, 도급, 여행. 그리고 뒤에 3개. 현상광고, 위임, 임치. 현상광고, 위임, 임치. 그리고 기타 계약 3가지가 조합, 종신연기금, 화해. 이렇게 총 몇 가지 있다고요? 15가지. 자, 그럼 이 15가지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계약을 당사자가 만들어내는 건 돼야 안 돼요. 전형계약의 종류 15가지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물권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민법상의 물권은 몇 가지죠? 8가지. 그러니까 이 8가지의 물권 이외에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어내는 건 허용되지가 않죠. 왜 허용되지 않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뭐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표정이 왜 이렇죠? 그 뭐 먹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그러니까 물권법은 이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류의 물권을 만들어내는 게 안 돼요. 근데 이 계약법은 이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새로운 용의 계약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계약 이외에 새로운 용의 계약 계속 당사자가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15가지 전형계약을 이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거 한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앞에 있는 건 출이죠. 출.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출연이라고 합니다. 출연. 자, 일단 얘는 그 출원이 아니고 출연이에요. 출연. 자, 이건 의미를 하나 써놓을까요? 출연 이렇게 있고, 이건 재산을 증가시키는 재산 증가 이렇게 쓰시고, 재산 증가.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걸 출연이라고 그럽니다. 뭐 물건 내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노무 제공도 씁시다. 노무 제공. 그러니까 재산을 내놓거나 몸으로 때우는 거 다 출연이라 그래요.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출연. 그러면 계약의 전 과정을 따져 보았을 때 갑이라는 사람도 출연을 하고 을이라는 사람도 출연을 하였다면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 될까요? 이건 유상계약이라 그래요. 유상계약이라고 하고 갑 한 사람은 출연하고 을은 출연하는 게 없다. 그럼 공짜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계약이라죠? 무상계약. 그러니까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다시 서로 출연을 하면 무슨 계약이라고 하고 유상계약이라고 하고 한쪽만 출연하면
무상계약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에서 찾아보세요. 이 15가지 전형계약 중에서 오로지 무상으로 밖에 되지 않는 계약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이렇게 하죠. 증여하고 사용대차, 증여하고 사용대차.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쓰는 것도 되고. 이렇게 무상으로 밖에 되지 않는 계약은 두 가지인데 증여하고 사용대차라는 겁니다. 또 7번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유상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 유상으로 하는 것도 되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계약은 뭘까요? 유상, 무상 다 되는 거. 자, 이거야.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이렇게 그럼 되겠어요? 자, 먼저 이때 요 돈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 계약이죠. 그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자를 받으면 유상이 되는 거죠. 돈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으면 공짜니까 뭐가 되죠? 무상.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똑같죠.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이거 사무 처리 부탁을 했어요. 그럼 보수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유상. 보수 안 받으면 공짜니까 무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임치계약이 물건 보관하는 게 임치계약인데 요 물건 보관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상. 돈 안 받으면 공짜니까 무상. 그러니까 종신정기금도 이거 물건을 주는 것 대신에 이제 반대급부가 있으면 유상. 공짜로 주면 이건 무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계약은 이렇게 네 가지 있어요. 이게 소위임신입니다. 소위임신. 우리 시험에 임신한 사람은 두 사람 나옵니다. 소위 한번 임신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가면 저 뒤에 갑니다. 목사 한번 임신합니다. 이렇게 소위 임신, 목사 임신 두 가지 나와요. 이렇게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계약은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소위 임신. 그러면 증여, 사용대차, 소위 임신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100% 뭐가 되는 거죠? 다 100% 유상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결련성인데 이건 주고받고의 관계. 이거 쓸까요? 주고받고의 관계. 이건 그 유치권에서 말하는 결련성하고 그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는 살짝 달라요. 그 유치권에서 말하는 결련성은 채권하고 목적물하고의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은 맞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주고받고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고받고의 관계. 주고받고의 관계. 그러니까 즉 갑이 채무를 부담하니까 을도 채무를 부담한다.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이게 결련성이 있으면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결련성이 없으면 편무계약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이 쌍무계약의 무가 뭘까요? 무가 의무예요. 의무. 그럼 쌍무계약은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이건 옆에 한번 써볼까요? 그 쌍무계약 옆에다가 계약 성립 후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계약 성립 후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그렇게 써놓으면 이해할 때 엄청 좋아요. 계약 성립 후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자, 그 다음 편무계약의 무 역시 의무죠. 왜냐면 편이니까 누구만 의무 부담한다는 거야? 한 사람만. 그러니까 계약 성립 후 한쪽만 의무로 부담하는 계약. 계약 성립 후 한쪽만 의무로 부담하는 계약. 자, 여러분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쌍무계약은 뭐로 썼죠? 계약 성립 후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니까 둘 다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편무계약은 계약 성립 후 한쪽만 의무로 부담하는 계약. 자, 그러면 서로서로 출연했다. 서로서로 재산을 내놨다. 몸으로 떼었다. 뭐가 되죠? 유상.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으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결련성이 있으면 쌍무계약. 그 다음 결련성이 없을 땐 편무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쌍무계약의 뜻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갑이 청약에 의인사표시를 하고 을이 승낙에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의인사표시의 합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은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뜻을 써놓기 바랍니다. 낙성계약의 낙이 뭘까요? 낙이 승낙이죠. 승낙. 그럼 이게 요 승낙이니까 승낙 전에 뭐가 먼저 있었을까요? 청약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에 대하여? 청약에 대하여 뭐만으로? 승낙만으로. 성은 뭘까요? 성립이에요. 성립.
그러니까 청약에 대하여 뭐만으로?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입니다. 이게 잘 이름이 입에 붙진 않아요. 이게 잘 안 붙더라고요. 해보니까 청약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을 한다고요? 무슨 계약이라고요? 낙성계약. 그 다음에 요물계약은 요는 요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다는 뜻이고 물을 동그라미 얘를 잘 쓰면 돼요. 얘는 물건의 인도입니다. 물건의 인도. 그러니까 즉 이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합치면 가지고는 안 되고 물건의 인도까지 요하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물건의 인도,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현실적 행위 이렇게 쓸까요? 물건의 인도와 같은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이게 요물계약입니다. 다시 의사표시에 합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하고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물건의 인도와 같은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요물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낙성, 요물, 낙성, 요물, 낙성, 요물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계약이 많을까요? 요물계약이 많을까요? 낙성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낙성계약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낙성계약은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120만 가지 있어요. 120만 가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낙성계약이고 요물계약이 몇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걸 꼭 기억합시다.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게 4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현상광고. 아까 현상광고의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걔를 찾아주면 100만 원 주겠다, 1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을이 찾아주겠다, 승낙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반드시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해야 돼요. 완료해야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현상광고. 대물변제는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 을은 1000만 원 돈 대신에 1000만 원짜리 자동차로 대신 갚는 거. 이게 대물변제입니다. 대물변제. 이것도 현실적인 인도를 해야만 대물변제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하면서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되는 거 보통 계약금으로 지급하죠.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주겠다, 매도인이 알았다, 이것만 가지고는 계약이 되지 않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계약금을 뭘 해줘야 돼요? 지급. 계약금을 지급해 주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보증금도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다 지급해야만 보증금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물계약은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4가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보세요. 요물계약 4가지는 뭐죠?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방식이 필요하냐와 관련해서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식계약, 방식이 필요 없으면 이건 불요식계약인데요. 그럼 요식계약은 반드시 서면까지 작성했을 때 성립하는 계약은 요식계약이라고 하고, 그다음 불요식은 서면으로 하는 것도 되고 구두로도 해도 상관없는 게 이게 불요식계약입니다. 쉬운 거 하나 맞춰봅시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OX예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OX예요? X. 아파트 팔 때 계약서 쓰긴 쓰죠. 근데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를 일단 남기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계약서를 쓰는 건 맞는데 계약서를 썼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그냥 구두 합의만 가지고도 충분히 계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OX, X. 매매 계약은 요식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 그러니까 전형 계약에 해당되는 15가지 모두 다 불요식 계약인 겁니다. 그다음 급부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할 때 일시적 계약하고 계속적 계약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뭘 해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뭘 주는 거죠? 대금 지급. 이렇게 한번 급범은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건 무슨 계약이 될까요? 일시적 계약. 그다음 임대차. 갑이 자신의 건물을 차임을 받고 을에게 2년 동안 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임대는 뭘 해야 될까요? 계속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계속 뭘 지급해줘야 되죠? 차임 지급해줘야 되죠. 이렇게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돼야 되는 건 무슨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라 한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럼 펜 놓으시고 자,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유형 연습할 테니까 좀 잘 보고 따라옵니다. 자, 먼저 계약의 전 과정을 따져 보았을 때 갑도 출연하고 을도 출연을 했다. 그럼 무슨 계약이 되죠? 유상계약. 한쪽만 출연했다면 무상계약. 즉, 두 번째,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결련성,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다면 무슨 계약이죠? 쌍무계약.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면 편무계약. 결련성이 없을 때. 그 다음 의사 표시에 합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은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 물건의 인도와 같은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요물계약이라 한다는 겁니다. 방식이 필요가 없으면 불요식계약, 방식이 필요하면 요식계약. 한번 급부하면 끝나는 건 일시적계약,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건 계속적 계약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씩 보겠어요. 요 계약들을 차근차근 채울 수 있으면 되겠어요. 먼저 칠판을 봅시다. 첫 번째가 뭐죠? 건물 매매 계약인 거죠. 매매 계약은 갑은 뭘 넘겨주는 거죠? 건물 넘겨주는 거, 을은 뭘 주는 거예요? 대금. 자, 그러면 서로 출연했으니까 매매 계약은 당연히 무슨 계약일까요? 유상계약. 그 다음에 요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줘야 돼요? 대금 지급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이거 쌍무계약이 되는 겁니다. 쌍무계약. 그 다음에 요 갑이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 승낙을 했어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의사표시에 합치만 가지고 성립하니까 이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이거 낙성계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특별한 방식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무슨 계약이죠? 불요식계약. 일시적 계약인가요? 계속적 계약인가요? 일시적 계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증여. 증여 요놈은 갑이라는 사람이 대금 받지 않고 건물 공짜로 넘겨주려 하는 약속. 이게 증여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건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이건 무상이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지는 거, 을은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하는 것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쪽만 의무를 지니까 이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거 편모 계약이 되는 거죠. 여기도 의사 표시에 합치만 가지고 성립하니까 이거 무슨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낙성 계약인 겁니다. 그 다음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여기도 특별한 방식은 필요가 없죠. 불요식. 일시적이에요? 계속적이에요? 일시적. 그 다음 임대차이네요. 임대차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요 을에게 차임을 받고 2년 동안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럼 임대차 갑은 뭘 출연하죠? 건물. 을은 뭘 출연하죠? 차임. 그러니까 서로 출연했으니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이거 유상계약.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임대인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될까요?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건물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돼요.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뭘 지급해야 돼요? 차임 지급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쌍무계약. 낙성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에요? 이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까 요물계약은 4개 있다 그랬죠. 현대계보. 그러니까 현대계보 빼고는 다 뭐가 되는 거죠? 다 낙성계약.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오늘 계약서 쓰긴 하는데 이건 계약에 체결됐던 증거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합치만 가지고 성립하니까 이거 낙성이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니까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 임대차는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 동안 계속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계속 차임을 지급해줘야 되니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이거 계속적 계약.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고 해요. 사용대차. 뭘 받지 않고 차임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물건 빌려주기로 하는 약속. 이게 사용대차 계약인 겁니다.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 그 다음 쌍무이다 편무이다. 편무. 갑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편무계약인 거죠. 낙성이에요? 요물이에요? 낙성계약이고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이고 일시적이다 계속적이다. 계속 차임만 받지 않을 뿐이고 일정 기간 동안 요 대주 이 사람은 계속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복습할 때 이걸 손으로 가리고 하나하나씩 말할 정도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습할 때 이거 자기 걸로 잘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형 계약의 종류 몇 가지 달이죠? 15가지. 한번 해봅시다. 또 이제 저를 보시고. 그럼 첫 번째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었죠. 3개 뭐죠? 증여, 매매, 교환. 그다음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 대차 계약 3가지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무의 재고를 목적으로 하는 게 3개 있었죠. 앞에 3개. 고용, 도급, 여행. 뒤에 3개.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그 부분만 좀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기타 계약 3가지가 조합, 종신연기금, 화해. 자, 그러면 이 계약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성립하느냐 이겁니다. 계약의 성립인데요. 자, 이건 땡땡 하시고. 자, 이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건 3가지입니다. 3가지. 가지수 기억하는 건 전체적으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됩니다.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게 총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거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VS가 대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합치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두 번째가 의인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의인사 실현. 요 의인사 실현의 의사는 무슨 의인사를 실현하는 사실일까요? 무슨 의사인 것 같아요? 승낙의 의인사를 실현하는 사실인 겁니다. 청약이 있고, 그다음 승낙의 의사 표시가 아니고 승낙의 의인사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차 청약이죠. 이건 뭐가 교차한 거야? 청약이 서로 교차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총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고요? 3가지. 자, 1번 말해볼까요? 1번 뭐죠?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 두 번째는 의인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세 번째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자, 그 다음 다 펜 놓고 이제 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합시다. 이게 제일 많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가 뭐가 돼야 돼요? 합치가 돼야 되죠. 합치는 2가지인데요. 읽어봅시다.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돼. 객관적으로도 합치가 돼야 되고 주관적으로도 합치가 돼야 됩니다.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을도 얼마에 사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1억. 이건 갑이 한 청약의 내용과 을이 한 승낙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땡땡 하시고 뭐가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용이 일치. 이거 씁시다. 내용이 일치.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건 무슨 합치라고 한다? 객관적 합치. 자, 그다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사겠다고 해야 돼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고 해야 갑과 을 사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거 주관적 합치는 뭐가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일치. 자, 따라서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는 건 무슨 합치라고 하고 객관적 합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서로 일치하는 건 주관적 합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7번을 보실까요? 그 내용은 쉬운데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갑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8천만 원에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왜 성립하지 않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무슨 합치가 없으므로, 객관적 합치가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건물을 대단히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내가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갑과 병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아요. 왜 성립하지 않죠? 상대방이 안 맞죠. 상대방이 안 맞으니까 뭐가 없으므로, 주관적 합치가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2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무슨 합치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의인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이건 조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532조인데요. 이건 그 기초입문서 뒤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입문서에 오셔서
253페이지 볼까요? 253페이지. 253페이지.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532조 조문이 하나 있죠? 조문의 제목이 뭐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자, 그러면 저랑 차근차근 같이 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읽어보니까 언제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는 때 사실이 있다. 사실에 대한 단어 동그라미 배울까요? 자, 이건 쉬운 사례가 있으니까 잘 따라옵니다. 여기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뭐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갑은 이제 그 책을 만드는 출판사입니다. 출판사고, 그다음 요 을은 이 출판사의 찐 팬이에요. 갑 출판사가 만드는 책을 얘는 대단히 좋아하는 팬이에요. 자, 그래서 요 뒤에 내용을 좀 잘 듣기 바랍니다. 을이 요 출판사에다가 당신들이 신간서적을 하나 만들면 나한테 신간서를 하나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책이 만들어진 걸 주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간서적을 만들면 나한테 책을 하나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출판사 쪽에 책을 만들었어요. 출판사 책을 만들어서 이 책을 을에게 하나 보내준 거예요. 이게 발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출판사가 책을 만들어서 보내줬으니까 책 판매 계약에 관해서 출판사 쪽에서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의뢰한 사람 책 받아들고 책이 마음에 들어서 전화해서 책을 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당연히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겠죠. 이때는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갑이 청약을 하고 우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책을 을이 받아들었어요. 그럼 책에다가 을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책에다 이름 이렇게 쓴 겁니다. 이름 쓰고 책에다 확 낙서 이렇게 했어요. 낙서한 거예요. 책에. 그러니까 책에 이름 쓰고 낙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책을 보내줬는데 보내준 책에 이제 이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름 쓴 거예요. 그 이름 쓰면 이거 승낙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승낙으로 볼 수 있으니까 계약이 당연히 성립하겠죠. 언제 계약이 성립하게 될까요? 이렇게 해봐요.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 이름 쓴 때.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이름 쓴 때. 이름 쓴 때. 이거 흔들어 보셔야 돼요.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고요? 아니, 흔들어봐. 이렇게.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이름 쓴 때. 이렇게 흔들면 뭐가 느껴져요? 살이 느껴져. 살이 느껴져야 돼요. 언제 계약 성립한다고요? 살이 느껴질 때. 이름 쓴 때.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는데?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차청약인데요. 교차청약 533조입니다. 533조. 자, 밑에 또 조문이 있죠. 자, 253페이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요. 볼까요? 자, 먼저 날짜를 잘 보면서 따라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낸 날짜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이 편지는 1월 3일에 을에게 도달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갑 너의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1월 2일 날 보냈고 이 편지가 1월 4일 날 갑에게 도달이 됐어요. 자, 그럼 먼저 갑이 을에게 이렇게 팔겠다는 편지를 보낸 거죠. 갑이 팔겠다는 편지를 보낸 건 갑이 뭐란 거죠? 청약. 갑이 청약을 한 거예요. 그다음 을이 1억 원에 사겠다. 1억 원에 갑은 1억 원에 팔겠다고 얘기하고 을은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이 1억 원에 사겠다는 건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이건 청약이죠. 청약. 왜 승낙이 아닐까요? 날짜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갑의 청약이 을에게 도달한 게 며칠이죠? 1월 3일이죠. 근데 1월 4일에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한 건 청약을 보고 한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승낙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며칠 냈죠? 1월 2일 날. 그러니까 1월 2일 날 1억 원에 사겠다고 말을 한 거니까 이건 갑의 청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을도 뭘 한 거야? 청약을 한 경우예요.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자, 1번은 청약 승낙 합치니까 갑이 청약을 하고 을이 뭘 한 경우죠? 승낙을 한 경우고, 그다음 3번은 갑도 청약을 하고 을도 청약을 한 경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교차 청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청약의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죠. 근데 며칠 날 계약이 성립하게 될까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니까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양 청약이 다 도달되니까 요거 1월 4일에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의 규정 내용이 총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다시 첫 번째, 청약과 승낙의 우인사 표시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합치는 두 가지입니다. 무슨 합치와 무슨 합치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우인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책 보내준 사건 아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생각나야 됩니다. 책 보내주니까 책에 이름 쓴 거예요. 언제 계약 성립한다고요? 이름 쓴 때. 그 다음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어요.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뒤에 청약 승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